네, 안녕하세요. 유통을 하는 사람으로서 소비자들의 변화를 좀 가장 빠르고 밀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장보기라는 행동, 저희는 모든 저희 비즈니스의 시작을 고객이 장을 어떻게 보는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을 고객이라고도 부르고 저희 이제 개발이나 이제 테크놀로지 하는 쪽에서 유저라고도 부르는데, 보통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설계하거나 뭘 팔지를 고민하거나 이분들한테 어떠한 인터페이스로 뭔가를 보여드릴까를 고민을 할 때 장보기라는 행동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주기적으로 장을 보시는 분들 뒤에 따라서 다녀보기도 하고 이분들한테 캠 달아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도 보면, 실은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장보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부터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좀 시작을 했고요. 실은 오프라인에서는 많은 상품들을 하나를 사시기 전에 적어도 대 6번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로주부들 같은 경우에 쓱 지나가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적어도 눈이 몇 초 이상은 머물고요. 직접 눈으로 꽤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직접 옮기거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직접 옮기시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본인이 가져갈 무게도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주부들의 행동 중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저희가 관찰한 것 중에 하나가 카트에 다 넣으셨다가 빼는 경우들이 꽤 있으세요. 한번 들어보고 무거우면 못 가져가시니까. 당연하지만 이제 매장 오픈 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하시고, 또 상품 진열 시간 동안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장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경험이 있으실 텐데, 우유 같은 거 살 때 유통기한 조금이라도 더 남은 거 사려고 뒤에 거 이렇게 한 번씩 빼보시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꽤 자주 보이고요. 즉 이 모든 행동들에 있어서의 핵심은 내가 눈으로 보니까 내가 건품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근간에 여기에 물건을 갖다 놓은 유통업체에 대한 신뢰 별로 없는 거고요. 내가 확인해서 내가 정확히 정말 똑똑한 쇼퍼로서 제대로 산다가 있고, 온라인 장보기는 행동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는 애초에 신뢰 기반의 행동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직접 고르시는 그 액티비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앱에 접속을 하는 순간, 예를 들어 뭐 컬리든 쿠팡이든 이마트든 앱에 접속하는 순간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에서 장을 봐야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업체에 대한 신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클릭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더 적게 클릭하고 더 빨리 기본적인 쇼핑을 할 수 있게 해드릴까. 물론 컬리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조금씩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추천도 해드리고 새로운 상품도 보여드립니다만, 내가 어차피 살 물건 알고 있는데 이미 사기로 마음도 먹었는데 그거는 빨리 보여드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 검색 효율화도 하고 뭐 추천도 하고 지난번에 사셨던 상품들도 보여드리고 같이 사시는 상품도 보여드리고 하는 게 간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집 앞에서 수령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고르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없고요. 시공간 제약 없이 주문 가능하시고, 그리고 실은 이제 고객은 이걸 모르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오프라인 대비 대단히 큰 장점은 균일한 품질 유지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특정 예를 들어서 특정 날짜에 특정 고객한테 모두 동일한 유통기한을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그건 당연히 이제 모든 상품들이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면서 저희 샤퍼들, 그러니까 고객 대신 쇼핑을 하는 저희의 물류센터의 직원들은 뒤에 거 빼고 이런 짓을 안 하고 그냥 시스템이 설계한 대로 그대로 똑같은 유통기한대로 출고를 하기 때문에 늘 정확한 유통기한이 나갈 수가 있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온도 자체도 상품에 딱 맞게, 그래서 뭐 저희가 가금류 같은 경우에 여기 계신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좀 더 일반적 냉장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2도씨에서 보관을 한다든지, 엽채류는 그렇게 낮은 온도에 보관하게 되면 냉해를 입죠. 그렇기 때문에 좀 높은 온도에서 보관을 하고, 그래서 흔히 냉장이라고 하는 이 온도대 내에서도 한 7개에서 8개 정도의 온도를 관리를 하고, 실은 이거의 가장 극한 직업은 복숭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숭아를 굉장히 좋아하다가 요새 복숭아를 안 좋아하는데, 복숭아가 냉장에 넣어놓으면 당도가 떨어지고 너무 낮은 온도에 넣어놓으면 당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조금만 온도가 높아지면 썩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작물 중에 하나라 사실 이 정도로 고민을 할 정도로 저희는 최적의 온도로 관리를 하는데, 그건 결국 고객이 눈으로 보고 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이라도 고객에게 실패하는 경험을 제공을 한다면 다시는 우리 앱조차 열어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간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보기라는 행동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 온라인은 그냥 간편하게 장 보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고객과 유저의 비헤이비어는 다르고요. 사실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장보기의 근본은 결국 좋은 상품 잘 골라서 가장 신선한 상태로 받아보는 거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의 핵심 필러가 뭘까? 이걸 구현하기 위한 핵심이 뭘까를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배송, 가격, 품질의 순위 아닙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항상 이 순서대로 생각을 하고요. 결국 좋은 상품, 살만하고 좋은 상품이 있어야 가격이 중요해지고 배송도 중요해진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건 온라인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는 고객분들이 직접 가서 보고 사시잖아요. 내가 보고 채소도 고르고 과일도 고르고 뭐 예를 들어 정말 생선 같은 거 요렇게 잘라주세요 이런 것도 다 하시지만 온라인에서는 그걸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품질로 만족을 시켜야 되고 이 회사 특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늘 딜리버를 한다라는 그 신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품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여기 70여 가지라고 돼 있는데 간혹 제가 이런 강연을 할 때마다 우리는 지금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나 다시 한 번씩 보는데 저희가 축산 기준으로 70여 가지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가장 기준이 까다로운 상품은 실제로 시리얼 어린이용 시리얼 제품인데 어린이용 시리얼 제품은 기준이 9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언젠가 고객이 오셔서 너넨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관리하니? 라고 물어보시면 까서 보여드릴 수 있는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그 품질이 담보되는 가격을 저희는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매입을 하고 생산자들이랑 장기 계약을 맺고 이런 여러 가지 거를 하는 것도 가격도 좋아야 되지만 품질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송을 하는데 고객한테는 이건 단순히 그냥 배송이고요. 시켰더니 와 있더라인데 저희한테는 이 배송이 이 시간까지 들어온 상품을 그때까지 보내드리기 위해서 앞단에서의 서플라이 체인 대체 우리 복숭아 농부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개 복숭아를 따서 언제까지 우리한테 갖다 주시고 우리는 어떤 온도에서 보관해서 라스마일 즉 배송을 해야 되는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배송을 한다라는 요소는 사실은 굉장히 마이너한 포인트고요. 저희가 하는 물류 중에 이건 제일 쉬운 거고 사실 더 어려운 거는 결국 이 앞단에서 있어서의 서플라이 체인 예를 들어 시리얼과 치즈와 복숭아와 닭고기의 서플라이 체인을 다 다르고 다 다른 이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의 이슈를 다 해결을 해서 고객은 아무 생각 없이 밤 10시쯤에 애기 재워놓고 그냥 컬리에서 클릭 몇 번 해서 10개를 상품을 채우시면 그걸 그냥 우리가 원래 약속한 품질 그대로 갖다 드릴 거냐 요 앞단이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이 고민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저희가 2015년 5월 21일에 시작한 비교적 젊은 서비스고요. 좋은 상품을 고르는 것에 딱히 왕도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여전히 다 먹어봅니다. 저희 금요일마다 먹어보고 써보고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MD들이 집에 가서 2주씩 써보고 괜찮은지 확인을 해보고요. 저희가 국내 유통 최초로 100% 직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 컬리에서 지금 오늘 찾으실 수 있는 모든 상품 다 직매입 구조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매일매일 제주에서 아침에 잡아 올려가지고 판매하는 마리당 8만 원짜리 갈치도 전부 다 사전에 몇 마리 주문 넣겠습니다 하고서 당일날 그걸 다 팔든 다 팔지 않든 하나도 어부한테 넘기지 않고 저희 다 직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데이터 팀이 매일매일 23,000개 상품에 대해서 수요 예측해서 각기 다른 리드 타임. 예를 들어 제주도에 있는 갈치 잡으시는 어부는 일주일 전에, 뭐 예를 들어 바지락은 2주 전에, 그리고 저희가 최장기 리드 타임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이태리에서 넘어오는 크리스마스 빵 중에 파네토네라고 있는데 상징적인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12월 26일 날 그 다음에 12월 1일 날 들어올 상품을 발주를 넣고요. 그래서 딱 1년짜리 리드 타임의 상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1년 후의 미래를 예측을 해서 시칠리아에 계신 생산자한테 보내드리는 거죠. 요만큼 내년에 만들어서 9월에 선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12월에 팔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희도 많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에 대한 투자, 더 운영상에서의 기민함, 그리고 만약에 덜 팔렸을 때는 마케터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요. 더 많이 팔렸을 때는 간혹 MD가 새벽에 전화합니다. 오늘 갈치가 유독 많이 나가는데 한 마리라도 더 잡으실 수 없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갈치를 주문을 넣는데 배가 못 떠서 한 마리도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팔린 갈치에 대해서 어떻게든 수급을 하든 고객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데이터와 운영이 함께 가는 구조고요. 이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소통이 되면서 거의 뭐 즉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해서 저희는 생산자한테 재고 부담을 안 넘기는 거고요. 소비자들한테는 1년 내내 일정한 품질, 저희가 매입하기 때문에 품질 기준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라 일정한 품질, 좋은 가격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와 기술이 적용되는 부분이 단순히 상품뿐만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풀콜드 체인, 저희가 산지부터 고객 집 앞까지 이 풀콜드 체인을 하는 국내 유일의 회사인데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상온 물류 대비해선 당연히 단가가 비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사실은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배송 기사님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빠르게 배송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라우팅을 짧은 시간 안에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풀 콜드 체인에 기술을 적용을 함으로써 유통 중에 버려지는 식품의 양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 직매입을 하는데 버리는 양은 극소수고요. 이게 또 어찌 보면은 데이터가 점점 더 좋아지면서 버리는 양이 점점 더 줄고 있어서 지금은 한 23,000개 상품 중에서 당일날 들어와서 당일날 다 판매되는, 즉 저희 입장에서는 선판매 상품이라고 부르는 재고를 가지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도 갈치와 비슷한 케이스로 밤에 주문받기 시작하면은 어분 아침에 일어나서 갈치 잡아서 저희한테 오후에 보내주시는 이런 상품들이 한 3,000개의 매출 비중으로도 한 30%가 넘는데 그 모든 상품들을 그렇게 짧은 판매 기한을 유지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버리는 양을 극소수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돌면 돌수록 이거는 무조건 되는 구조였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새벽 배송인데 이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벽 배송이 해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고객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서비스고요. 저희가 처음에 201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 새벽에 배송을 한다는 컨셉 자체에 너무 익숙하지 않고 두 번째는 왜 새벽에 해야 되는지도 시장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명확한 이유가 있었던 게 새벽이 물류 효율이 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팜 투 테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거를 24시간 이내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신선도가 보장이 되는 시간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는데 제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갈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예를 들어 일주일 전에 갈치 10마리를 오늘 아침에 이제 잡아달라고 발주를 넣으면 소비자는 전날 밤 11시부터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주문을 해서 이제 저희는 10마리가 팔릴 거라 예상을 하고 10마리 재고를 걸어놨고 그 10마리 재고가 이제 시스템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어부는 제주도에서 갈치를 잡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한 11시 정도에 모슬포 항에 갈치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한번 처리를 해서 한 오후 3시 정도면 김포에 내리고요. 그러면 물류센터에 5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요 5시에 받은 갈치와 기존에 들어와 있던 주문을 매칭을 해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보내드려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거의 잡은 지 24시간 안 된 극도로 신선한 갈치를 맛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만약에 이 오퍼레이션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다르겠다. 예를 들어 고객 주문 받고 나서 갈치를 주문을 넣었다고 하면 고객은 오래 기다려야 될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낮에 배송을 했다라고 하면 24시간이 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 주문 받고 미리 발주 넣고 매칭해서 밤에 보내드리는 굉장히 까다로운 어떻게 보면 시스템 관점에서는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오퍼레이션 하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극도로 신선한 상품을 보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 배송이고 이게 고객들한테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거의 시장이 뭐 매년 몇 배씩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제 2021년은 보여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는 훨씬 많이 컸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시장 코로나 때문에 크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시면 그전에도 2배씩 크고 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고객은 이미 이 비즈니스 모델 그게 뭐 저희가 하는 거랑 물론 다른 경쟁사가 하는 거랑 저희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 미리 발주 넣고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판매하는 거는 오로지 이 중에 컬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오퍼레이션이라서 그리고 이걸 갈치만 하는 건 괜찮은데 한 3,000개 상품 하려 그러면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굉장히 고도화된 시스템과 데이터와 밸류체인 상에서 인테그레이션 좀 필요한 부분이라 실은 그걸 다 떠나서 오로지 새벽에만 배송을 해줘도 고객이 너무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장이 2배씩 크고 있고 인지도도 매우 높고 이용 경험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코로나와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저변이 늘긴 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 전에도 이미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와 별개로
온라인 시장, 온라인에서 장보기 시장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식품이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많이 팔리던 상품이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시장을 봤을 때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식품의 비중이 전체 중에서 한 7% 정도였어요. 굉장히 낮은 수치였고요. 실제로 그 음식료 시장이라는 게 그 전체 소매 시장 중에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화장품의 5배 정도 되고 패션보다도 배 이상 큰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100조가 넘는 시장인데 이 시장이 거의 온라인으로 전환이 안 됐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뭐 동기 대비 성장률도 엄청 우수하고 뭐 온라인 쇼핑 거래 비율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꼭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식품 군별 주문 경로를 한번 보시면 이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수산물을 생각보다 많이 사세요. 이게 수산물이 가장 예민한 상품이죠. 왜냐하면 제일 신선도에 예민하고 뭐 생물 갈치 같은 거 내가 눈으로 보고 이거 어떻게 안 사 이렇게 주부들이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미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고 특히나 온라인 중에서도 새벽 배송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저 시장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는 분의 이미 3분의 2가 새벽 배송을 통해서 수산물 구매하고 계시고요. 그 말인즉슨 고객은 잘 모르세요. 내가 새벽 배송으로 받는 거랑 낮에 마트에서 배송 받는 거랑 차이가 뭔지 모르시는데 그래도 보면 그냥 새벽 배송이 더 신선하더라. 예, 그래서 확실히 채소, 과일, 육류, 수산물과 같이 예민한 상품들일수록 새벽 배송을 선호하시고요. 이 시장이 굉장히 빨리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전체가 성장하는 거 이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온라인으로 식품 구매하는 가구의 비중은 더 빨리 크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전체 100가구 중에 거의 50가구, 아마도 이게 2019년 수치니까 21년에는 50가구, 60가구 넘었을 겁니다. 전체 100 중에 그 3분의 2는 이미 온라인으로 식품을 한 번이라도 구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즉 내가 전부 다 사진 않더라도 중요한 상품은 오프라인 가서 사더라도 그래도 점점 더 온라인에서 식품 한번 사봐야지의 비중은 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전체로 봤을 때도 많이 크고 있지만 이미 고객들 인식에는 온라인으로 식료품 살 수 있어 라는 인식이 있으시고요. 그 안에서 가장 예민한 상품도 온라인에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뭐 주이용 온라인몰은 사실 저희가 잘하고 있다 뭐 이 얘기인데 사실은 앞쪽이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온라인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품, 농산물, 수산물 이런 게 어떤 것들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거는 크게 안 자라고 있더라고요. 전체 식품 시장을 봤을 때는 많이 커봤자 GDP 성장률 정도, 한 3%, 4% 크면 잘 크는 건데 이 안에서 보면 채널 믹스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채널 믹스 안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던 카테고리도 온라인으로 넘어오고 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그러면은 식품 구매 트렌드 관점에서 무엇이 가장 크게 변하고 있을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국의 식재료를 지역 제한 없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로컬, 그러니까 나의 경쟁자가 내 옆에 있는 농부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농부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고객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해남의 꿀고구마랑 그 청도 사과랑 뭐 저기 뭐 안동 체리랑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제주도 갈치랑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생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물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나의 경쟁자는 누군지에 대해서 완전 다시 정의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유통하는 플랫폼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겠지만 훨씬 더 서플라이 체인 관점, 즉 전국에 있는 좋은 상품들을 발굴하고 우리 고객한테 가져다 드리는 이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즉 이걸 저희가 안 하면 누군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야 다들 오프라인 매장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 그 많은 걸 갖다 놓는데 물류비 다 드는 거는 많이 드는 거는 그냥 당연한 얘기여서 아무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든 그 누구든 물류센터는 매장만큼 많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아가지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하룻밤에 뭐 15만 건 유닛 기준으로는 200만 개 이상의 상품들을 뭐 오늘 밤에도 처리를 해서 전국에 있는 고객한테 보내드리겠지만 물류센터 2개에서 합니다. 실은 물류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매장 대비 물류센터의 수는 압도적으로 작고 물류센터까지 가지고 오는 이 물류만 해낼 수 있다면 고객에게는 전국에 있는 식재료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그냥 이게 어디 있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 고객은 좋아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다양성을 누리게 되고요. 산지에서 식탁까지의 거리도 비약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팜 투 테이블 타임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시간, 예를 들어 산지에서 오프라인 유통을 하는 곳에 중앙유통센터까지 하루, 거기서 매장까지 하루, 고객이 가져가는데 하루, 3일 걸렸다고 하면 이제는 24시간 이내에 생산부터 고객 식탁까지 싹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과 다양성 관점에서 압도적으로 좋아졌고요. 그리고 자주 구매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대량으로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점점 더 줄여서 그 상품을 오퍼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가장 격세지감을 좀 느끼는 게, 저희가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을 때 많은 생산자들한테 가서 쌈채소를 100g씩 소분을 해서 팔아봅시다 라고 하면 이거 일단 그렇게 아무도 안 살 거다. 두 번째는 포장비가 더 든다라고 하시면서 되게 싫어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떤 그 오프라인 마트든 온라인 마트든 가보시면 이제는 100g이 완전 스탠다드 패키지이고요. 깻잎 같은 경우는 심지어 30g으로 판매를 합니다. 예전에는 누가 이렇게 사냐라고 했는데, 사실 쌈채소, 잎채소야말로 아무리 성능 좋은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도 3일 이상 버티기가 어렵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늘 버리던 경험이 익숙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소용량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고객도 오프라인 마트 가야 되니까 그래도 한꺼번에 많이 사지 뭐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그 실은 오프라인 마트에서는 쌓아놓고 팔기 때문에 그렇게 소량으로 팔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는 가구 수도 좀 컸던 것 같아요. 4인, 5인 가구가 흔했고, 집에서 집밥 먹는 경우도 늘어났고, 집밥의 솔루션은 엄마가 요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온라인으로 사시면은 오늘 사고 내일 또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집밥 먹는 비중 증가했습니다만, 그래도 솔루션이 너무 많아졌죠. 옛날에는 상추가 있어야만 예를 들어 요리를 할 수 있었다, 겉절을 할 수 있었다 하면, 요새는 밀키트도 있고요. 시켜도 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굳이 원재료로 요리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점점 더 양은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극단적으로 작은 양, 뭐 예를 들어 양파 1개, 고추 2개, 청양고추 같은 경우에는 2개도 팔아보는데 잘 팔리고요. 예, 실은 피드백도 굉장히 좋습니다. 청양고추 맨날 한 개 정도 남아서 버렸던 것 같은데 2개 있으면 딱 된장찌개 한 번 끓이고 나면 끝이라서 좋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패턴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두가 다 아시지만 이게 진짜 실화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모두가 밀키트 간편식 이야기 하는데 그게 진짜 인기가 있냐? 진짜 인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거의 저희 내부 기준으로 컬리가 성장을 뭐 그래도 한 연간 뭐 100%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배씩 크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이 성장률 대비해서 2~3배 더 크고 있는 카테고리가 이겁니다. 네, 그래서 밀키트는 실은 어디까지 먹어봤어가 나올 정도, 다음 장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엄청나게 그 밀키트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밀키트가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특정 밀키트가 터지면 그 밀키트에 들어가는 원재료 값이 오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그 밀키트로 많이 나가서.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한 게, 컬리가 단일 카테고리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파는 밀키트 중에 하나 떡볶이인데, 떡볶이에 들어가는 쌀떡 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들이 국내에서 완전 풀캐파인데다가 최근에 쌀값이 오르고 수입쌀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갑자기 떡볶이 떡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그 쌀값이 이 떡 때문에 함께 오르는, 동반 성장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쌀 소비를 봤을 때 저희가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밥을 해서 드시는 쌀 소비는 점점 줄고 있고요. 볶음밥, 그 다음에 주먹밥, 그 다음에 떡볶이, 요 3개가 쌀값을 좌지우지하고, 이 안에서 어떤 게 국산 쌀을 쓰고 어떤 게 수입 쌀을 쓰느냐에 따라서 쌀값이 그냥 뭐 출렁출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실히 고객이 쌀 많이 드세요, 안 드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다른 형태로 드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은 확실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밀키트가 뜨느냐에 따라 원재료 값에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확실히 그럴 거고, 라이프스타일을 잘 맞죠. 그 아마도 그러니까 제 친구 애기 세대들, 그러니까 제가 30대 후반인데, 그러니까 저희 자식 세대는 죽이랑 볶음밥이랑 국은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냥 전부 다 간편식이고, 솔직히 제 친구들도 간혹 얘기하는 게 죽을 내가 비비고보다 잘 끓일 수가 없을 것 같다. 예, 비비고가 훨씬 더 잘 끓이고, 볶음밥도 저희가 이제 볶음밥 정말 잘하는 국내 뭐 한 3~4개 업체들이 있는데,
실사를 가봅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거보다 맛있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너무 전문적인 시설에서 정말 요리를 잘하시는 여사님들이 옛날 가마솥 방식으로 엄청 뜨거운 불에 빨리 볶아내는데 엄마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거는 점점 더 맛으로 보나 품질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넘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인데요. 아마도 코로나19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은 게 있다면 그것은 식품의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아니고 아마도 간편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식품은 온라인으로 그 이전부터도 계속 넘어가고 있었어요. 다만 예전에는 고객분들께서 오프라인에서 사던 대파를 온라인에서 샀다고 하면 이제는 어느 순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난 더 이상 밥을 못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간편식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저희도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작년 초에 이제 코로나가 처음 딱 터지고 이제 대구에서 첫 번째 웨이브가 터졌을 때 저희도 이제 주문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때만 해도 소위 이제 비축 식품들을 많이 사셨어요. 쌀, 라면, 대파, 뭐 원재료 위주로 많이 사셨고요. 그래서 약간 전쟁이 나면은 이제 비축하실 것 같은 것들, 뭐 스팸도 사시고 여러 가지 많이 사셨는데 한 6, 7월 정도가 되면서 또 한 번 이제 크게 확진자가 증가했을 때 이게 그렇게까지 튀지 않으면서 슬슬 이제 간편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연말이 되니까 거의 아무도 대파를 안 사세요. 예, 그냥 밀푀유 나베 키트를 사시고 스테이크 세트를 사셔서 그때 이후로 계속 그냥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는 간편식으로 다 넘어갔구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실제로 전반적으로 전체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집밥을 먹는 비중은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아마도 대부분의 증분을 간편식이 흡수했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가설이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빨리 커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간편식이라는 것 자체 안에서도 굉장한 이제 다양성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다음 장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까? 코로나 끝나면 돌아갈 거냐? 저는 외식을 조금 더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먹는 음식을 다시 요리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솔루션이 이미 너무 괜찮아요. 이미 너무 괜찮고 간편식의 대부분의 상품들의 재구매율을 보면 메뉴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재구매율 매우 높고요.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다들 얘기하신 게 내가 집에서 재료 사서 해도 이 가격에 못 맞춘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확실히 이거는 넘어가지 않고 그냥 굳어지는 트렌드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제조사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계세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 제조사, 작은 제조사들이 정말로 약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나 코로나 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내에는 정말로 훌륭한 식품 OEM, ODM들이 많았구나. 그래서 뭐 풀먼이나 CJ나 이런 대기업들이 크게 성장을 할 때 이 기반에는 정말 만두를 잘하는 전문 만두 공장들이 있었고요. 떡볶이 떡 공장이 있었고 소스 공장이 있었고 이런 곳들이 그 소비자들이 다양한 브랜드를 좋아하고 나는 뭐 다양성을 원해 하는 시대가 되면서 다 자기 브랜드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컬리에도 보시면 비비고 만두도 있지만 한만두도 있고요. 한만두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만두 제조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아마 대기업 OEM, ODM으로 시작을 하셨을 거고 이런 업체들이 자사 브랜드로 약진을 하면서 다양성도 굉장히 많아져서 고객들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이 너무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품질이 유지가 되면서 확실히 앞으로도 간편식은 잘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최근에 좀 확인하고 있는 트렌드고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서울대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이랑 연구도 좀 하고 있는데 간편식이라는 것의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간편하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퀄리티 그냥 그렇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팀한테도 우리나라 최초의 간편식은 고향만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쵸. 왜냐하면 뭐가 됐건 자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최소한의 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근데 그 시절의 간편식을 생각해 보면 사실 아마 인식에 그런 느낌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게 간편하긴 한데 건강할까? 품질이 좋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으시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이 점점 덜 먹고 간편함을 유지하면서도 품질은 떨어뜨리고 싶지 않은 욕구가 생겼고요. 그러면서 최초의 품질이 올라갔습니다. 옛날에는 고향만두였다면 거기에 더 좋은 재료 넣고
그렇지만 가격은 올린 어떻게 보면 이제 비비고 같은 만두가 나온 거고요. 근데 거기에서 고객들이 이제는 나는 만두는 질리고 다양한 거 먹고 싶어라고 해서 나온 것들이 뭐 별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죠. 뭐 밀푀유 나베도 나오고 무슨 키트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하나 더 푸시를 해보니 이제는 그럼 나는 검증된 레시피의 상품을 먹고 싶어. 그래서 더 이상 나는 그냥 애매한 전 국민의 입맛에 맞춘 보편타당한 레시피 말고 오프라인에서 검증된 셰프가 디자인한 레스토랑에서 이미 완성이 된 레스토랑 간편식을 먹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이 시장은 거의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제가 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 레스토랑에서 있는 음식을 좀 맛있게 먹어볼까라고 하다가 이게 19년 이후에 폭발했습니다. 유명 오프라인 맛집들이 더 이상 오프라인 영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맛집 메뉴를 어떻게 하면 상품화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을 하다가 다양한 상품들을 저희가 발굴을 했고요. 뭐 정말 오래된 노포, 예를 들어 많이들 아시는 벽제갈비에서 세컨 브랜드로 봉피향이라는 이제 돼지고기 브랜드를 하시는데 거기에 돼지갈비도 저희가 이제 HMR, RMR로 팔고요. 그러면 이제 뜯어서 굽기만 하시면 그 벽제갈비 갈비가 나오는 거고 실제로 벽제갈비 갈비도 있습니다. 뭐 판매량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뭐 많이들 아시는 뭐 메밀국수 맛집이라든지 칼국수 맛집 뭐 온갖 종류의 상품들이 다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떡볶이도 저희가 오프라인에 있는 오래된 맛집들이랑 결합해서 상품들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가장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호텔까지도 진출을 해서 뭐 호텔 중식당의 볶음밥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실은 이게 이제 결국 그 집밥 쪽들이 소위 이제 집밥을 드셔야 되는데 나는 편리함도 포기하기 싫고 돈은 좀 더 쓸 수 있는데 품질이 좋은 걸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트렌드까지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앞에서 쭉 말씀드린 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온라인으로 장보기가 넘어오면서 저는 아마도 그 MZ세대가 흔히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획일화된 소비가 싫다, 매번 다른 걸 맛보고 싶다, 다른 걸 경험하고 싶다, 그리고 간편했으면 좋겠다, 빨랐으면 좋겠다, 직관적이었으면 좋겠다가 상품 기획부터 저희가 고객이랑 소통하는 방식, 저희가 앱을 설계하는 방식, 이 모든 거에 다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간혹 그 50대 주부조차도 온라인에서 장을 볼 때만큼은 MZ세대처럼 행동한다. 엄청 어떻게 보면 인내심이 떨어지고요. 나는 시간 1도 더 쓰기 싫고 빨리 쇼핑하고 싶으신 거고 더 품질 좋기를 바라고 더 맛있었으면 좋겠고 더 빨리 갖다 줬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다 소포장이 됐으면 좋겠고 굉장히 페이션스가 없으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가 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앞단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 생산자들도 해주시고 저희도 한 덕분에 소비자들은 점점 더 좋은 상품을 누리게 되는 것 같고요. 거기다 더해서 이제 그 실제로 조금 요새 유의미하게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단순히 상품의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뭐 100원 할 만한 상품이냐, 50원 할 만한 상품이냐, 품질이 그러하냐 이런 걸 떠나서 그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고 있는 상품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고객들이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략적으로 키우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비건이고요. 이 비건이 옛날 오프라인 시절에는 분명히 비건 소비는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전국 300개 매장에 비건 상품을 채워 넣으려니 이 동네에는 비건이 많이 없고 저 동네는 비건이 많이 있고 수요 예측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들이 굉장히 캐리하기가 어려웠던, 핸들링하기 까다로웠던 수요인데 최근에 온라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건을 잘 키우면 전국에 있는 비건 수요가 이쪽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새로운 상품, 예를 들어 이제 지난 분기 저희 최대 히트 상품 중에 하나가 비건 김밥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냉동 김밥을 전체 다 비건 재료를 사용을 해서 이제 국산 재료만 써서 만든 거고요. 사실 이게 저희가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한 상품이었어요. 왜냐하면 냉동 김밥에다가 비건에다가 맛은 괜찮습니다. 맛은 괜찮은데 이게 될까라고 했는데. 완전 이제 데이트 상품이 돼서 뭐 정말 한 달에 100만 개씩 찍어내는 상품이 됐는데 이게 왜 잘 됐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니 그 비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건강이라는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비건이 확실히 동물 복지라든지 조금 동물 인권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충분히 소구할 수 있는 쪽. 게다가 다이어터들한테도 소구할 수 있고요. 그 김밥인데 뭐 영양 성분 관점에서도 괜찮죠. 그러니까 건강에 소구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냉동이고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거의 뭐 한 2분 30초 만에
따뜻한 김밥이 돼서 나오니까 아 이건 간편식까지도 다 잡은 상품이었구나. 근데 이제 이런 상품을 오프라인 매대에 올리긴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죠. 왜냐하면은 비건으로만 바라보고 상품을 런칭을 하려고 하면 수요가 예측이 안 됩니다. 근데 저희는 어찌됐건 비건에 대해서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 케이스여서 시도를 했더니 이게 다양한 가치 소비에 맞아떨어졌던 거고, 확실히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도 결국 온라인이라는 채널의 특성상 전국에 있는 수요 다 집결해서 한 번에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비건 상품 판매량 같은 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 베이스가 작긴 합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시장은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도 저쪽을 좀 관심을 가지기는 했는데, 그 농법 관점에서는 이제 친환경 유기농, 그게 뭐 굳이 농산물 쪽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수산물 쪽에서는 ASC라든지 MSC와 같은 지속 가능한 어업 관련된 인증도 있고, 그 실제로 뭐 축산업 같은 경우에 동물복지 관련도 있고요. 저희가 국내에서 동물복지 우유 가장 많이 파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런 상품들도 당연히 원가가 비싸니까 소비자들이 옛날에는 유통이 이 상품을 매대에 놓길 되게 꺼려했어요. 너무 수요가 적고 폐기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우리 동네에 몇 명이나 이런 소비를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온라인이라는 채널을 활용을 해서 이런 상품들을 더 전면에 내세웠을 때 실제로 이러한 가치에 신경을 쓰는 소비자들이 집결을 해서 이런 상품을 키워주시더라. 그리고 실제로 후기를 봐도 내가 뭐 품질도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그래도 우유를 일반 우유 먹던 거에서 300원 더 내면 동물복지소에서 짠 우유를 먹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정도는 기꺼이 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확실히 소비의 행태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통으로서 당연히 이제 좋은 품질과 전국에 있는 좋은 생산자와 그거를 고객들한테 잘 전달하는, 그리고 그걸 효율적으로 해내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브랜드로서 다가가려면 결국 환경과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요새는 이걸 어떤 측면에서 고객들이 그렇게 느낄지 잘 모르는 게 그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동물복지 우유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두 가지를 밀었었는데, 동물복지라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그 뭐 패밀리 오운드입니다. 소위 이제 기업형이 아니고요, 그 가족형, 목작형 농가인데 별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기업이든 목장이든 뭐가 가족이든 뭐가 중요하냐. 근데 저희 컨텐츠에 써져 있던 그거를 보시고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낙농업도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저 이건 되게 소비자들의 인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낙농업도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이 어떻게 보면 가족이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게 소비자로서의 또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런 다양성의 범주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생산자가 장애인을 많이 고용을 한다든지, 뭐 노동자의 근무 조건을 개선한 상품들한테 더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걸 소비자들한테 노출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저희가 최근에는 저희의 포장재뿐만 아니라 저희 생산자들이 사용하는 포장재가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재활용 용이한지를 고객들한테 노출을 시키고 수요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봤습니다. 확실히 비슷한 상품 대비 수요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인식도 많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경력 단절 되신 분이 만든 상품을 좀 홍보를 한다든지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가진 상품들을 이 좋은 품질과 결합이 됐을 때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소액으로 내가 작은 소비를 좀 다르게 함으로써 기여하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걸 하는 것도 요새 하나의 큰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확실히 온라인이라는 채널이 생기면서 소비가 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옛날에는 원물을 쓰던 거에서 뭐 간편식으로 넘어가든 가치 소비를 하든 소량으로 사든 아니면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품의 군이 예전에는 뭐 국내 상품이었다고 하면 요새는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과도 경쟁을 해야 되든 확실히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함에 있어서 대단히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결국 유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고요. 저희가 그래서 데이터 잘 모아서 생산자들한테 계속 부어드리면서 이제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새로운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결국 변화를 저희가 피할 수는 없다면 그걸 함께 잘 변화에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것 같고요. 확실히 그걸 하기에는 또 저희처럼 데이터 많이 모을 수 있는 파트너가 최적의 파트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레가시가 없는 거는 바로 기회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사회가 거의 혁신에 가까운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 무게로 인해서 변화의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변화로 발길을 내딛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레가시가 없는 것은 기회를 만들기 아주 제일 좋은 환경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 지역이 앞으로 어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특단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은. 근데 그 특단의 조처는 지자체 간 협력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 협력을 하면서 지자체 특화된 산업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산업 생태계를 잘 조성을 하고, 그렇죠? 그 산업 생태계에도 거점이 있고요. 그 거점을 청년들이 정말 선호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거기에 기업 유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 이런 과정 속에서 전북도 전북의 색깔에 맞는 여러 전략들을 잘 짰으면 좋겠다라는 것. 모든 건축과 모든 이 시설 인공적 건물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건축의 숙명입니다. 근데 그 건축에 인공적인 구조물에 우리 진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살았다고 하는 기억이 많이 진실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될까, 이건 자명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보기에 전라북도의 유산 중에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도 문화관광에서 사람을 많이 빨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요리로 치면은 단품 요리만 많고 코스 요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품 요리 여러 개 섞어가지고 코스 요리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 스토리와 함께 다 엮어야 되죠. 그 엮을 수 있는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대구에서 오는 사람을 봤을 적에 출발점을 어디로 할 건가 하는 걸 있지만, 익산에서부터 부안으로 해서 고창으로 가는 저 코스만이 전라북도의 관광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길을 찾지 말고 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대를 만들어가는 패스가 관고에 있다. 그런 패스를 찾기 위한 몇 가지 키워드, 그리고 그것이 시대와 시대 상황과 연결되어질 때 그게 힘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바로 문샷으로 연결되는데, 그 문샷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회용급처럼 어쩌면 우리 주위에 늘상 있는 기회들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패스를 찾아서 문샷을 생각하면 힘이 되고 응원도 되고 그럴 수 있다. 농민들끼리 서로 교류를 안 해요. 경쟁만 하죠. 교수님들끼리 협력 안 하고, 정부하고 민간이 협력 안 하고, 민간이 학계하고 협력 안 하고, 학계하고 정부가 협력을 안 해요. 그러면 농업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일단 규모화가 안 됐어요. 규모화가 안 됐고, 두 번째는 협력을 못하는 우리 특성 때문이에요. 사회적 자본은 자산이에요. 캐피탈이잖아요. 자본. 오랫동안 이어오던 농업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여기 전라북도, 그리고 농식품 다 서로 협력하지 않고는 농민이 혼자 연구할 수 없어요. 확실히 온라인이라는 채널이 생기면서 소비가 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옛날에는 원물을 쓰던 거에서 뭐 간편식으로 넘어가든 가치 소비를 하든 확실히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함에 있어서 대단히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결국 유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고요. 저희가 그래서 데이터 잘 모아서 생산자들한테 계속 부어드리면서 이제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새로운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결국 변화를 저희가 피할 수는 없다면 함께 잘 변화에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것 같고요.
확실히 그걸 하기에는 또 저희처럼 데이터 많이 모을 수 있는 파트너가 최적의 파트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